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의 초기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기기를 부팅하면 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화면, 즉 환영 페이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페이지로 진행하는 버튼과 언어 선택 및 접근성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접근성 설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휴대폰은 현재 위치의 언어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우에는 보통 폴란드어로 설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접근성 설정에 들어가면은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어로 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네트워크에 실제로 연결하지 않았고 영어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설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접근성 설정을 변경할 계획이라면 먼저 언어를 변경한 후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제 접근성 설정에서는 정말 다양한 항목들을 사용자 맞춤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상 반전, 고대비 키보드, 화면 확대, 글꼴 크기, 확대경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여기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마음껏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보기 쉬운 완벽한 화면을 만들고 싶다면 말이죠. 어쨌든요. 또한 이곳에는 턱백과 같은 기능도 있어서 화면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당연히 시작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카메라의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뭔가를 잠깐 받쳐둘게요. 여기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영어로 할 건데 영국식은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사실 그렇네요. 이것도 꽤 별로네요. 필리핀 정도면 괜찮겠어요.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한다면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당연히 켜기를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기기를 처음 설정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은 완전히 새 제품이라 삼성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면 바로 이런 상태죠. 이 휴대폰에서 처음으로 설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와이파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보증 활성화 때문인 것 같은데 맞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기기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다른 모든 휴대폰도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이유라면 바보 같고 그게 이유가 아니라면 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원하지 않아도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정말 어쩔 수 없이요. 원하는 방식으로 기기를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그렇게 설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연결이 아니라 검토를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는데 실제로 체크해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뿐입니다.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니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동의가 필수가 아니라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기기를 이용한 간편 설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이 팝업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건 두 가지 기능이 한 번에 제공되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걸 체크했었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랬고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다른 기기에서 데이터를 옮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휴대폰에서 그 옵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걸 어디서 받을 수 있냐고요? 팝업이 뜨면 그냥 설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계정이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계정 종류 상관없이 여러 개라도 괜찮아요. 별도 작업 없이 바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완료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옮겨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관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해당됩니다. 구글 포토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 등은 기본적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이게 꼭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삼성은 자체 다이얼러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구글이나 삼성 계정 메시지로 동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자체의 메시지 앱이 없거나 구글 메시지 앱을 사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메시지 앱을 열어보면 이건 구글 메시지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적어도 메시지는 옮겨질 겁니다. 만약 구글 계정도 같이 옮긴다면 솔직히 말해서 구글은 별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그걸 가져오라고 귀찮게 굴죠. 사실 메시지가 그렇게까지 가져올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구글과 데이터 수집에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팝업이 계속 뜨다가 결국 실수로 동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번 동의하면 당연히 그 팝업은 다시는 안 뜹니다. 네, 구글은 이미 그들이 원하던 걸 달성했죠. 바로 여러분의 정보를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속 팝업이 떠서 결국 실수로 동의하게 만든다면 그건 여러분의 데이터를 훔치는 거나 다름없죠. 저는 이걸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외에는요. 계정 외에도 계정 이동이 끝나면 스마트 스위치,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마트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기기가 어떤 브랜드이든 상관없이 그 폰에 스마트 스위치를 설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화면에 표시되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어떤 데이터를 옮길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은 핫스팟을 통해 이루어지며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초기 설정 과정에서는 그 옵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정이 끝난 후 스마트 스위치 앱을 열면 케이블 연결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 방법이 데이터를 옮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글 백업이나 앱 이동 같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하세요. 이 방법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빠르며 어떤 데이터가 옮겨지는지에 있어서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어쨌든 저는 실제로 수동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를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데이터와 함께 화면 잠금 설정도 옮겨집니다. 이전 휴대폰에 화면 잠금이 있다면 이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옮기기 전 화면 잠금만 확인하면 모든 데이터와 함께 화면 잠금도 설정됩니다. 이제 와이파이 연결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기가 완전히 새 제품이라면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너뛰기 버튼이 있긴 하지만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실제로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게 저를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기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또 다른 점은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와, 물이 젖는다는 사실과 다를 바 없네요. 네트워크가 없으면 네트워크가 없는 거죠. 정말 혁신적인 정보네요. 어쨌든 저는 이걸 건너뛸 겁니다. 보통 저런 말도 안 되는 팝업 대신에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는다거나 앱과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다거나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삼성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했죠. 엄청난. 자, 그럼 저희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트워크 없이는 설정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기 보호 기능. 그런 종류의 보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디 보자. 패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패턴을 그리세요. 확인해 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설정이 완료된 거죠. 즉, 저한테 거짓말을 한 셈이네요. 고마워요, 삼성. 항상 누군가가 내 형편없는 기기에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죠. 대단하네요. 어쨌든 여기 구글 서비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또 다른 거짓말이죠. 그래서 위치 스캔,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그리고 업데이트 및 앱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많으니 관심 없으시면 앞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알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요?
이 항목들을 살펴보죠. 위치 사용. 이걸 끄면 자동으로 스캔도 꺼집니다. 근데 사라졌네요. 멋지군요. 이게 뭐라는 걸까요? 위치 권한이 있는 앱과 서비스가 기기의 위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치 정확도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셀룰러 네트워크 타워, GPS와 같은 무선 신호에 대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옵션은 이름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실제로 위치를 비활성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옵션은 단지 애플리케이션이 이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뿐입니다.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것은 바로 당신의 휴대폰입니다. 다음은 스캔 허용입니다. 앱과 서비스가 언제든지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주변 기기를 스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말이죠. 실례지만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꺼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겠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단지 앱이 스캔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언제든지 와이파이와 주변 기기를 스캔하지 못하게 해요. 언제든지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앱을 열었을 때만 스캔이 가능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언제든지 스캔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에만 스캔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설명에는 기기가 기본적으로 스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기기가 다른 신호를 스캔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기기가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들이 그 신호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기능이 꺼져 있다는 것과 충돌하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위치 추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어쨌든 계속 진행해 봅시다. 기기 정보, 그리고 우리가 보낸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죠. 그리고 이 기능을 끄면 이 제목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도 전송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데이터도 이 휴대폰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죠. 하지만 실제 설명을 보면은 진단 기기 및 앱 사용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글에 전송하여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 경험을 개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아 그냥 꺼져줄래? 당연하게도 이런 기능들은 즉시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돈 $1200나 주고 기기를 샀으니까요. 거기서 어떤 정보도 공유하라는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나에게 최고의 빌어먹을 제품을 제공하는 게 이익이죠. 그게 바로 구글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는데 투자하는 건 어때요? 내 데이터를 빼가서 팔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환상적인 아이디어였겠지만 구글에선 그렇지 않죠. 그러니 그건 꺼두세요. 그걸 켜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제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정가를 다 주고 산 제품이라면 필요한 모든 기능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구글이 뭔가를 개선하고 싶다면 그건 구글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 당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글이 그걸로 돈을 벌어도 당신은 그 수익에 대해 단 한 푼도 받아볼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당신의 사용 데이터, 검색 기록 등을 수집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당신에 대한 프로필을 만들고 더 정밀하게 타겟팅된 광고를 제공하며 이 데이터를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업데이트 및 앱 설치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구글의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글이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입술을 핥고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 계속 진행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일종의 협박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하지 않으면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끌 수도 없고 그냥 설정을 아예 없애버려서 계속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 기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만 보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혀 있는 내용보다 빠져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법으로 설정해서 시스템 업데이트나 앱 업데이트 같은 걸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꺼버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빠져 있는 건 OTA 업데이트 서비스입니다. 만약 그게 뭔지 모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OTA 업데이트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기기에서 백그라운드로 숨겨져 실행되는 프로세스로 기기의 설치를 담당합니다. 좋은 점은 바로 보안 패치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을 발견하면 그걸 통해 패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알림을 받지 않으니 사실 신경 쓸 일도 없죠. 맞잖아요? 이런 걸 패치하는 건 구글의 일이기 때문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기가 해킹이나 익스플로이트 등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구글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점은 구글이 원한다면 어떤 쓸데없는 것이라도 여러분의 기기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요. 그들은 여러분의 허락 없이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정말 역겹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여러분이 기기를 구매한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예시가 있는데 바로 삼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삼성은 스마트 냉장고를 만들었거나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엄청 똑똑한 냉장고 말이죠. 냉장고 문을 닫지 않았다고 푸시 알림을 보내주는, 그러니까 직접 문을 닫아주는 대신에 말이죠. 그리고 그 냉장고에는 디스플레이도 있어서 여러분의 고양이 사진을 예쁘게 올려놓거나 배우자에게 장을 보거나 설거지를 하라는 메모를 남길 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죠. 맞죠?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가 달린 바로 그 냉장고입니다. 그게 안드로이드를 구동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냉장고에 삼성에서 업데이트를 강제로 푸시했죠. OTA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서요. 그게 이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냉장고에서 광고를 보여주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제 $3,000나 주고 산 스마트 냉장고에서 광고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이 냉장고를 산 사람들은 광고가 없는 제품을 샀던 거예요. 삼성은 수익이 남는다고 판단해 사용자 허락 없이 냉장고를 업데이트해서 광고를 띄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법상으로는 이게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려 시스템을 바꾸면 사실 불법입니다. 물론 감옥에 갈 일은 드물겠지만 그들이 당신을 추적하려 한다면 말이죠. 이후로는 자신의 기기를 직접 통제하려고 해도 오히려 당신이 잘못한 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삼성 얘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구글이 또 다른 문제의 주인공입니다. 2025년에요. 구글은 우리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드파티라고 부르는 것도 좀 웃기죠. 이건 기본적으로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스토어나 삼성 스토어가 아닌 외부에서 온 애플리케이션들 말이죠. 맞죠? 구글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요. 구글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잃게 되니까 사실 신경도 안 쓸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하자 구글의 첫 반응은 잠깐만요,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하려는 걸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사람들이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람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를 막으려는 겁니다. 그들의 명분은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악성 앱이 많다는 이유죠. 하지만 자사 스토어 앱은 언급 없이 수익에 방해되는 앱부터 당연히 막고 있습니다.
레벤스트 같은 앱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를 무료로 즐기는 앱이에요. 아직 가능할 때 꼭 써보시길 강추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철회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외부의 반발이 엄청났으니까요. 안드로이드의 핵심은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는 이걸 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6년 초쯤에 그들은 정말 교활하게 다시 이런 짓을 했어요. 이 교활한 놈들이 다시 돌아와서 쉿, 사실 우리 이거 다시 도입할 거야 라고 한 거죠. 아무도 모르게 하려던 거죠. 잠잠해진 틈을 다시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9월에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9월 전까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확인과 OTA 업데이트 제거가 가능한 앱을 설치하세요. 그래야 구글이 이를 기기에 강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자면 구글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구글은 그들의 모든 연락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들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구글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법이라도 어기게 되면 사실상 구글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구글이 자신들의 신념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어떤 행동이라도 하면 구글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며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주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앱 승인을 위해 일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사용자로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어디서든 예를 들어 GitHub, PUB 혹은 그 밖에 어떤 곳에서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도 할 수 있죠. 상대방이 익명성을 유지하며 몸값 지불을 거부한다면 해당 앱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멋진 시스템이네요. 전 안드로이드가 애플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개방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9월부터는 애플보다 더 형편없어지는 것 같네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애플이 낫겠네요.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데이터를 팔아넘기고 사용에 제한을 두는 열등한 시스템을 써야 한다면 차라리 데이터를 팔지 않고 실제로 보호해주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제 넘어가 보죠. 여기 삼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구글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될 수 있지만 첫 번째 옵션인 오토블로커는 지금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글이 한 번쯤은 하겠다고 주장했던 추가적인 기능입니다. 구글은 그 약속을 번복하고 설치를 더 번거롭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않겠다고 했죠. 구글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삼성이 하고 있는 오토블로커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인증되지 않은 소스, 즉 플레이 스토어나 삼성 스토어 외부의 모든 곳에서 온 앱의 설치를 차단합니다. 또한 USB 케이블을 통한 명령도 차단합니다. 사실 이 기능은 부분적으로 유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아무런 의심 없이 충전 케이블 같은 걸 여기저기 두고 다니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이런 케이블을 그냥 휴대폰 충전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케이블 같지만 실제로는 플러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여기 플러그 안에 작은 칩이 들어있어서 케이블을 꽂으면 그 칩이 기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성 코드는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악의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런 악성 코드가 차단됐을 겁니다. 다음은 메시징 앱에서 악성 코드가 담긴 이미지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미지로 어떤 악성 코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차단합니다. 사실 몇 명이나 설정 메뉴 밖에서 업데이트를 설치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분명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엔 좀 더 실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옵션을 꺼두는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 미확인 소스 관련 옵션은 꽤 번거롭습니다. 인터넷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확인 소스를 허용하라는 팝업이 뜨고 자동으로 설정 화면으로 이동했었죠. 하지만 이 옵션이 켜져 있으면 그런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 차단기가 활성화되어 있으니 내 맘대로 해라.
아무것도 설치 못한다고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정에서 이 옵션을 찾아 꺼야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맞춤화 서비스, 개인화 데이터, 인텔리전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으니 저는 자동으로 꺼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나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중에서 원하는 걸 고르세요. 저는 라이트 모드로 둘게요. 이렇게 하면 기본 설정이 모두 완료됩니다. 꽤 길었던 설정 과정이었네요. 그래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제 9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 구글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